당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정확히 3초가 걸립니다. 제가 직접 셌거든요. 하나,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둘, 12명의 머리가 얼굴이 시뻘개진 대표이사를 향해 돌아갑니다. 셋,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저를 가리키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습니다.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법이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동료가 저를 쳐다보자 제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바늘 같은 24개의 눈동자가 저를 찔러댔습니다. 친근했던 얼굴들은 순식간에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일을 잘하는 것 따위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요. 저는 33세 이수진입니다. 미래 다이내믹스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아직도 이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말할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회사에서의 4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던 4년.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 씨 없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라는 말을 듣던 4년. 그 모든 시간이 단 3초 만에 무너졌고 저는 사무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박민석. 저는 그와의 친밀함을 견딜 수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박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깍듯하게 직함만 불렀죠. 그 목요일 아침. 그는 관자놀이에 핏대를 세운 채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 프로젝션 스크린에는 붉은색 숫자가 선명한 스프레드시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32억 6,700만 원. 이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직전에 사용하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장부상 3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했고 난 그 답을 원해. 우리 12명은 얼어붙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마케팅팀의 김대리, 육아휴직에서 막 복귀한 고객관리팀의 최 과장, 말수는 적지만 모든 기계적 결함을 고쳐주는 IT팀의 정 대리, 그리고 모든 직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총무팀의 강 실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장 민감한 클라이언트 계정을 다루는 특수 프로젝트 본부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자금 규정 준수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한지 확인하는 책임자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자금 흐름의 변칙은 8개월 전부터 발생했어. 박 대표는 방을 서성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내 외부 감사팀이 패턴을 찾아냈지. 제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8개월 전은 박 대표가 직접 저를 이 팀으로 발령내면서 수진 씨 같은 꼼꼼한 인재가 필요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수십 건의 소액 거래로 분산되어 빠져나갔어. 모두 이 방 안에서 승인된 것들이지. 그의 눈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야. 그가 제 의자로 다가올 때 식은땀 한 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이수진 씨는 우리 회사의 숫자 담당이지. 항상 조용하고 항상 지켜보고 항상 기록하지. 그는 마지막 단어를 거의 뱉어내듯 말했습니다. 꼭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용한 놈들이라니까.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업무를 3번씩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헌신해서 지원했던 동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창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으실 겁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 이수진 씨, 난 실수를 안 해. 하지만 당신은 한 것 같군. 이미 당국에 신고했어.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경찰이라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 좀 확인해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와 박 대표가 가까이 일하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하던 팀장 한 부장이었습니다. 이미 했지.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걸 계획했다는 것을요. 이건 발견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을 아시나요? 바닥을 찍고 나니 갑자기 몸에 기이한 평온함이 차오르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제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표님, 예상보다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자백이라도 하려고? 기특하네. 정확히는 아닙니다. 저는 이 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10개월 전부터 관리해오던 보안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켠 채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혼란, 그 다음엔 불신, 그리고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사실 10개월 전 저는 회사 거래 기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패턴들이 있었죠. 당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샷, 회의 녹음, 파일이 조작되기 전후의 백업본들, 사기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우려가 무시당하는 게 지겨워서였습니다. 박 대표가 저를 특수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냈을 때도 저는 습관처럼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특정 클라이언트의 청구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던 6번의 사례를 포함해 제가 손댄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죠. 그때마다 그는 회계 오류 수정이다, 장부 균형을 맞추는 거다, 고객 관리 차원이다 라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하면서도 조용히 원본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습니다. 3주 전 패턴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저는 32억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누구의 지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10개월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미팅을 녹음한 거야? 박 대표가 핏기 없는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합법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말고도 훨씬 많은 게 있죠. 회의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밀 사항이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사규 위반이야. 재밌네요. 지금 걱정되는 게 고작 그거라니.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횡령이나 본인의 범죄를 덮어씌워 저를 감옥에 보내려 했던 사실이 아니라요.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수진 빼고 다 나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가 소리쳤습니다. 한 부장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남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는데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존경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파멸 직전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격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였을까요? 박 대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는 끝났어. 이수진 씨, 따로 이야기하지. 아니요. 저조차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무실의 호구였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남의 실수를 수습해주고 불평 한마디 안 하는 믿음직한 직원. 주말 약속 따위는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희생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미 3군데의 보안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서요. 진짜 당국, 그러니까 검찰이 도착하기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신고했거든요. 박 대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그만하세요. 강 실장님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이 친구가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끝났어요. 그 다음 20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박 대표는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고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석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
팔걸이를 꽉 잡아야 할 만큼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무단횡단 한 번 안 했고 세금 신고는 일찌감치 마쳤으며 사무용품 영수증 하나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여기 남의 범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거나 내가 아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네, 진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대표의 창의적인 회계 부정이 꽤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휴대폰과 꼼꼼하게 정리된 10개월치 증거를 넘겼습니다.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하신 겁니까? 여성 수사관이 제 파일들을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 느꼈을 때부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듣고 있네요. 그들이 박 대표를 데리고 나갈 때 수갑은 없었지만 그가 왕국처럼 지배하던 사무실을 가로지르는 굴욕적인 연행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저만 들리게 작게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아무도 고용 안 해.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제 경력을 불태운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완벽하지 못할까봐, 문제를 제기했다가 튀는 사람이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회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감사팀이 사무실을 점거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특수 프로젝트 팀은 해체되었고 우리 모두는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유급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회의가 있고 3주 후 저는 아파트에 홀로 앉아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채용 공고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아무도 고용 안 해. 감옥행은 면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최 과장이었습니다. 들었어? 그녀가 서두 없이 물었습니다. 뭘요? 이사회가 오늘 아침 임원 사명을 추가로 해고했대. 자기들은 박 대표의 횡령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조사관들이 뭘 찾았는지 알아. 이메일. 엄청난 양의 이메일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군요.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박 대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됐어. 통쾌해야 했지만 그저 피곤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최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회가 회사를 재건할 내부 인사를 찾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잠시 정적. 그 사람들이 콕 집어서 자기에 대해 물어보더라, 수진 씨.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내부 고발자를요? 청렴한 사람이지.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한 사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치 있지만 리더감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심스러웠던 저였으니까요. 내일 한번 만나보고 싶대.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만이라도 해봐. 전화를 끊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깨끗한 승리나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폐허 위에서 천천히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중요한 미팅 때만 입던 제일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본사 로비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에게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는 경비원들과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직원들을 지나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 대표의 말이 하나는 맞았습니다. 항상 조용한 사람들이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테이블 반대편에서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전에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7명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회 의장인 김미경 전무 맞은편에 앉자 그들은 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수진 씨, 김 전무가 사무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군요. 당신의 행동이 우리 회사를 더 최악의 결과로부터 구했습니다. 위기관리팀이 써준 듯한 연습된 멘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들이 침묵을 채우게 두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회사 자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횡령은 1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박 대표를 포함해 7명의 임원이 연루되었습니다. 4명은 이미 사임했고 3명은 해고에 불복해 소송 중입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7명의 임원이 알면서도 혹은 참여했거나 고의로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가 당신 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32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저는 전 팀원들을 생각했습니다. 평판이 의심받고 조사를 받았던 11명의 동료들을요. 제 팀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 전무가 다른 이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구조조정 중입니다. 여러 부서가 통합될 것이고 재건을 도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최 과장이 말했던 그 제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새로운 재무감사 본부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사회 직속으로 상당한 연봉 인상과 함께 팀 구성에 대한 전권을 드립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본부장급 자리라니 제 이전 직급보다 몇 단계나 높은 승진이었습니다. 보통 MBA와 1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저를 고려하지 않았을 자리죠. 왜 저입니까? 칭찬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가 필요해서 물었습니다. 김 전무의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수진 씨, 우리 회사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흠결 없는 정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그들의 평판을 구하기 위해 제 평판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내부 고발을 회사의 방패로 회사가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거죠.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 변호사가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넉넉한 위로금과 훌륭한 추천서,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퇴사하시게 되겠죠. 이어지는 잠깐의 침묵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조용히 사라지도록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저에게서 뭔가를 필요로 하게 된 이 권력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어떤 긍정적인 인정이라도 감사해하며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수진은 박 대표가 파멸시키려 했던 그날 죽었습니다.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차분한 목소리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째, 제 팀원 전원에 대한 공개적인 무혐의 입증과 그들이 겪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해 주십시오. 전사적인 이메일로 그들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정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합리적이군요. 둘째, 재무팀 전 직원을 제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남을 사람은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박 대표가 쓰던 집무실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 말이 그들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코너에 있는 그 집무실은 전통적으로 최고위 임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본부장급 직책에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인사팀의 한 상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중에 규정에 맞는 게 있긴 한가요? 김 전무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비밀 유지 서약서 NDA는 없습니다. 회사가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겠지만 제 입을 막을 권리까지 넘기진 않겠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매우 이례적인 정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횡령 누명을 쓰는 것도 이례적이죠. 제가 받아쳤습니다. 전 이런 상황을 원한 적 없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다른 곳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김 전무는 자신과 정 변호사를 제외한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45분 동안 우리는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저는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받아냈고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대표의 전 집무실이자 이제는 제 사무실이 된 곳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승리감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며 앉아 있었을 비싼 책상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권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에 대해서요. 노크 소리가 생각을 끊었습니다. 강 실장님이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주 선물이야. 그녀가 책상 위에 화분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물 주는 걸 깜빡해도 잘 안 죽어. 끈질긴 게 자기 커리어 같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소식은 들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다들 면담 잡혔더라. 조직 개편 소문이 돌던데 자기가 맞는 거라며? 그녀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진짜 자기가 다 총괄하는 거야? 회사가 아니라 부서를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제 부본부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 총무지 재무가 아닌데. 실장님은 체계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무엇보다 쉬운 길을 두고 그날 저를 위해 나서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전 팀원들을 포함해 재무, 회계팀 직원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 대리를 채용해 우리 부서만의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하게 했고 최 과장을 데려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맡겼습니다. 처음에 제 컴퓨터를 확인하자고 했던 한 부장조차도 충분한 반성과 능력을 보여주어 새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오직 김 대리만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본부장님. 저한테 이곳은 이제 오염된 곳처럼 느껴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누구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업무는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고들수록 더 많은 재정적 변칙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횡령은 회사 곳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정당성을 입증받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론 제가 이 모든 걸 뒤집어 쓸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새 직책을 맡은 지 3개월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긴 것 같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둬.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안심시켰습니다. 박민석은 지금 3군데 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에서 저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 대표는 힘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회사에 그의 신복이 남아 있다면? 이게 복수의 시작이라면? 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밑이 떼탄 채로 출근한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전 미래 다이내믹스 대표 박민석 다수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에는 수염을 깎지 않고 눈이 콰탄 머그샷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손가락질하며 위협하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이전 두 회사에서도 비슷한 횡령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걸린 것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김전무를 마주쳤습니다. 뉴스 봤겠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증인으로 나와주길 원합니다. 위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대표를 마주한다는 것, 그 굴욕적이었던 회의 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신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택권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둘 다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제가 싸워서 얻어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첫 공판은 12월 초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정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비하며 증언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가 조언했습니다. 그거면 돼요. 하지만 다음 날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른 회색 정장은 갑옷처럼, 정리된 노트 파일은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 대표가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이 헐렁해 보일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을 때 멍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도끼로 가득 차서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두려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으니까요. 증인석에 섰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대답했고 필요할 때마다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거래 내역, 사기 패턴, 그리고 박 대표가 어떻게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 측 변호사는 저를 자신의 승진을 위해 상사를 고발한 야망 있는 직원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박 대표를 고발한 뒤 임원급으로 승진하셨다니 참 편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중 편리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 친구들을 잃었고 여전히 공황 발작을 겪습니다. 자기 전에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씩 확인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가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박 대표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본부장님, 전 상사를 끌어내린 심경이 어떠십니까? 계속 회사에 다니실 건가요? 본인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영웅 심리나 복수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첫 고발이 있고 6개월 후 박 대표는 다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개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고 정교한 은폐 공작을 폈으며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자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고객을 잃었지만 강화된 투명성 조치를 높이 산 새로운 고객들을 얻었습니다. 사내에서 이수진 프로토콜로 알려진 규정은 재무규정 준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 팀, 저의 진짜 팀, 지옥을 함께 겪은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최악을 보고도 다시 짓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유대감은 무엇으로도 깰 수 없습니다. 박 대표가 회의실에 들이닥쳐 저에게 손가락질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저는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된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권력이란 질문 받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 의해 우리는 거의 파멸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수도 있었고 더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때문에 남은 거예요. 강 부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더 이상 박 대표의 것이 아닌 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제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일을 잘하고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신 저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을 모두 태워버리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완벽하거나 겁없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더 강하고 더 진짜인 제 자신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한 가지는 옳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 음모를 꾸며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우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변모합니다. 2년 후 저는 CFO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인사가 공지된 날, 발신인 주소가 없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제 승진에 관한 신문기사 오려낸 것과 익숙한 필체로 적힌 한 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축하해. 네가 이겼어.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승리는 굳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니까요. 제 이야기가 특별할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업 횡령은 매일 일어나고 내부 고발자는 보복을 당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하죠. 특별한 점은 제가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 조용한 것과 침묵당하는 것의 차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당신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신중한 사람이라면,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의 꼼꼼함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중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록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것이 당신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박 대표 같은 사람이라면 권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지위가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고 믿는다면 이것 또한 알아두세요. 조용한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맞서야 했던 상황이 있으셨나요? 무엇이 말할 용기를 주었나요? 혹은 침묵했다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시험받는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왜냐하면 결국 제 이야기는 그것에 관한 것이니까요. 사기나 사내 정치,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걸려있을 때 익숙했던 가면이 뜯겨 나가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진짜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 말입니다. 때로는 파멸 직전까지 가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